예, 안녕하십니까. 목자정의학과 신수정 교수입니다. 예, 오늘은 나노과학에 대해서 여러분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노과학은 일반적으로 카본 나노선이와 카본 나노튜브, 그리고 천연자료로 나노셀룰로스 관련된 부분들, 관련된 과목인데, 나노과학이 어떤 것이고, 지금 어떤 식으로 상용화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목재를 기반으로 하는 셀룰로스의 경우에는 나노화 공정들이나 산업들이 어떻게 진단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노과학의 시작은 1959년에 물리학자 리처드 페이먼이라는 사람이 나노 수준에서 물질을 조절할 수 있으면은 백과사전 30권 분량을 굉장히 작은 수십만원 나노칩에다가 모두 다 저장할 수 있을 거라는 나노 관련된 과학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미쳤다고 했지만은 그런 기술들이 40년이 지난 2000년대에 굉장히 작은 메모리 카드 하나에 백과사전을 집어넣을 수 있었고, 지금은 다시 20년이 지난 2020년 지금은 여러분들 휴대폰만 해도 백과사전 30권으로 구성된 백과사전을 30권 이상 집어넣을 만큼 기술들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작은, 아주 작은 공장을 수십 개를 나노 사이즈로 가공을 해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떤 그 형태로 다 만들 수가 있고, 거기에는 원자나 분자 수준에서 물질의 성질들을 조절을 하면은 충분히 그게 가능할 거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노과학의 시작은 1959년 리처드 페이먼이라는 사람이 나노 사이즈로 굉장히 많은 물리적 성질들을 조절을 해서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나노과학이 뭔가 하면은 어떤 물질의 크기, 폭일 수도 있고 길이일 수도 있고 두께일 수도 있는 부분들을 나노 단위로 조절을 하게 되면은 그때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물리적 현상이나 화학적 현상이나 생물학적 현상들을 관찰할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나노 물질을 만들 수도 있고요, 나노 장비를 만들 수도 있고, 나노 시스템을 만들 수도 있는데, 이런 나노 크기 기반의 물질이나 장비나 시스템을 만드는 굉장히 유용하고 어떤 기능을 가진 것들에 관련된 부분들을 나노공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 과학공학 보좌관이었던 사람, 닐 레인이라는 사람이 미래에는 나노 크기의 과학이나 공학이 굉장히 혁신적인, 지금까지와 다른 어떤 굉장히 새로운 산업을 열 미래 분야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그 부분의 말을 따라 붙여봤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도대체 나노가 뭔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노라는 말은 그리스어에 나노스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 나노스라는 단어는 난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노스에서 온 접두어인데, 프리픽스인데, 여러분 그 서양의 과학 시스템에 익숙하기 위해서는 접두어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1m라는 기준이 있는데 1m보다 1000분의 1로 작은 사이즈로 우리는 밀리미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10⁻6승에 해당되는 100만 분의 1 단위를 마이크로라고 하고, 그 다음에 10⁻9승 10억 분의 1 단위를 나노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은 밀리, 그 다음에 마이크로, 나노, 그 다음에 10⁻12승의 경우는 참고로 피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1m에다가 나노라는 걸 붙이면 10⁻9승미터가 돼요. 그리고 미국 정부에서는 나노 물질의 정의를 폭이나 길이나 두께 중에 가장 작은 차원의 것이 1나노미터부터 100나노미터에 포함되는 경우를 나노 물질로다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의를 하면은 나노는 나노스라는 그리스 어원에서 왔고, 난장이 작다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영어의 단위 시스템에서는 10⁻9승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커져가는 단위들이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1을 기준으로 밀리, 마이크로, 나노, 피코는 작아지는 단위들이고 커져가는 단위는 킬로, 그 다음에 메가, 기가, 테라. 여기는 커져가는 단위. 1이 있으면 1000, 100만, 10억, 조 이 단위를 1, 그 다음에 킬로, 메가, 기가, 테라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전통적으로 사용하는 단위가 하나 있어요. 메가에 해당되는 글쎄 메가에 해당되는 톤이라는 단위도 있습니다. 그래서 1톤은 1000kg 뭐 이런. 자연계에 굉장히 많은 그 물질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여러분 1cm 그래서 10-1cm를 기준으로 로그 스케일로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간에 붉은색으로 표시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10-30m, 10-60m, 10-90m. 그래서 여기가 밀리미터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마이크로미터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나노미터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 사이즈에 해당되는 천연 물질과 사람들이 만든 인공 물질들 중에 우리 생활 시스템에 있는 물질들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이 자료를 보면 개미는 약 5mm 정도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개미는 5mm보다는 훨씬 더 크죠? 그럼 왜 개미를 5mm 범위에 포함시켰을까요? 턱과 길이와 두께 중에 제일 작은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5mm 정도가 되고 뭐 여러분들 적혈구가 있고 여러 가지 그 ATP 그 다음에 DNA 수까지 여러 개들을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못의 머리에 해당되는 부분이 약 1에서 2mm 정도 되고요. 물론 못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 다음에 전자전기 기구 중에 마이크로 일렉트로닉 그 메케니컬 디바이스라는 게 있는데 MEMS라고 그거는 약 10에서 100 마이크로미터 정도에 해당되는 장비들이고 그 다음에 나노 물질에 해당되는 나노 튜브나 이런 것들의 사이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제가 이 파워포인트 자료는 지금 찍고 있는 동영상 자료와 함께 이 캠퍼스의 그 강의 자료를 같이 올려놓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찍은 동영상을 보시면서 다른 창에는 이 파워포인트를 떼어놓으시면 훨씬 더 동영상에서 보는 것보다는 더 선명한 사진을 보실 수가 있을 것이고 나중에 참고로 뭐 시험을 보거나 할 때 공부할 때 이 자료들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 나노 크기로 입자가 줄어들게 되면서 다양한 성질들의 변화가 나오는데 여러분 금의 멜팅 포인트는 1064도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 골드바를 갖다가 1100도 정도에 녹여가지고 여러 가지 모양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금을 굉장히 쪼개가지고 한번 그 녹는 점들을 측정을 해봤더니 11나노미터 정도에 되는 입자는 900도 이상에서 녹고 입자를 굉장히 줄여가지고 6나노미터도 약 900에서 800도에서 녹는데 입자 크기가 훨씬 더 줄였더니 1.4나노미터부터 6나노미터 사이에서는 입자 크기가 줄어드는 것에 따라서 금의 녹는 점들이 획기적으로 감소하는 현상들이 발생하는 것들을 크라우든베라는 과학자가 2001년에 논문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입자 크기들이 굉장히 줄어들면 10나노에서 2나노 사이에서는 멜팅 포인트라는 물리적 현상들이 획기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나노 사이즈에서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물리적 현상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화학적 현상들이나 생물학적 현상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시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부분들이 나노 과학과 나노 공학에 해당되는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금과 은, AU, 이게 금의 원소 기호고, AG, 이게 아마 은의 기호들이에요.
여러분 여기 스케일 바가 표시를 해놨는데 이 스케일 바가 다름에 따라서 여기는 20나노미터고 여기는 50나노미터인데 그 다음에 여기도 입자 크기가 달라짐에 따라서 색이 변하는 색이 변한다는 굴절 현상이 다르게 일어난다는 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입자 크기가 작아지는 것들이 어떤 물체의 색이라는 물리적 현상 아니면 빛의 굴절이라는 물리적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도 마찬가지로 미국의 노스웨스턴 대학에 있는 리처드 반 드루네라는 교수 연구 그룹에서 발표한 자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어디에 사용되는가 하면 타이어 안에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카본 블랙을 첨가하는 그런 연구가 진행이 되었는데 어떤 효과가 있는가 하면 이 고무에다가 나노 사이즈 카본을 집어넣는데 나노 사이즈 카본은 10에서 75나노미터에 해당되는 입자 크기를 가지고 그걸 집어넣더니 강도적 성질들이 약 10배 정도 향상이 됐고 스티프니스 그게 7배 정도 향상이 됐고 그 다음에 내 마모성 타이어가 잘 딸지 않으려는 마모에 대한 저항성이 약 1000배 이상 증가됐다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카본 블랙의 기술을 적용해서 타이어를 만들 경우에는 어떤가요? 타이어 교체 주기가 평생 타이어를 안 갈아뜯을 수도 있는 거죠. 1000년이면 차 수명이 어떻게 돼요? 보통 기존 타이어들이 1년이나 2년에 한 번 갔는데 차가 평생 파츠할 때까지 타이어를 안 갈아도 될 수 있는 기술들이 된 거고 그다음에 강도나 스티프니스 같은 것들이 스티프니스는 아마 그럴 거예요. 부러지지 않는 성질들, 차가 부딪히거나 했을 때 타이어가 부서지거나 그러는 성질들 그런 성질도 굉장히 향상이 됐기 때문에 획기적으로 지구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기술들도 될 거고 이런 기술들이 적용이 되는 타이어를 만든다면 폐타이어 발생량들도 훨씬 더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이 경우 카본 블랙이 검어요. 검정이기 때문에 검은색 고무에 사용될 수 있는데 그러면 흰색 고무에는 카본 블랙을 집어넣으면 검은 반점들로 생길 거예요. 그래서 카본 블랙을 쓸 수 없는데 이 카본 블랙은 굉장히 유수한 물성을 나타낼 수 있는 게 실리카 나노 파티클을 집어넣으면 실리카는 유리 계통이기 때문에 투명하거나 그런 색들을 내기 때문에 이 하얀 고무를 만들 때는 유사한 걸로다가 실리카 나노 파티클을 써서 이런 검은 타이어에 카본 블랙이 나타나는 효과와 유사한 것들을 만들 수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 이 결과는 1950년대 이미 연구가 되었던 결과들입니다. 굉장히 핫한 것 중에 하나가 카본 나노튜브예요. 카본 나노튜브. 여러분들 카본 나노튜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카본 화학을 많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카본은 크게 세 가지 다른 형태로 존재한다고 여러분들이 배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무정형으로 존재하는 게 숯 형태이고 그 다음에 sp2 공유 결합으로 여기 혹시 화학을 공부 안 하는 학생들은 어려운 용어일지도 모르는데 sp2 오비탈로다가 탄소가 배열을 해서 만들어지는 것들 중에 하나가 흑연이라고 배웠을 겁니다. 그 다음에 sp3 오비탈로다가 탄소가 만들어진 것들이 다이아몬드. 현재 산업적으로 관심이 많은 거는 sp2 오비탈로 만들어진 흑연과 유사한 물질들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연구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인데 흑연의 sp2 오비탈은 평면 구조를 갖기 때문에 한 층 한 층 한 층 쌓여있는 게 흑연 구조입니다. 그래서 19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 굉장히 용감한 과학자들 중에 한 그룹에서 흑연의 한 층 한 층 한 층을 분리하는 작업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흑연의 층별 분리한 과학자 그룹이 그 기술을 인정받아가지고 2010년쯤 노벨 물리학상을 탔습니다. 그럼 흑연의 한 층을 어떻게 분리를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미국에 3M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3M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다양한 투명 테이프 중에서 골라가지고 특정 테이프를 썼더니 한 층 잘 구별되더라는 걸 확인을 해가지고 아주 비싼 분리 방법 없이 굉장히 쉽게 노벨상을 탄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층 그래핀을 분리해 놓은 것, 흑연에서 분리한 것을 그래핀이라고 하는데 그 그래핀을 여러분 돌돌 말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아서 튜브 모양으로 된 것들이 카본 나노튜브입니다. 그러면은 이 카본 나노튜브는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흑연이 있고 흑연의 한 층의 그래핀을 만들어야 되고 그 그래핀을 동그랗게 말아야 카본 나노튜브가 만들어지는데 카본 나노튜브는 그래핀보다도 먼저 발견이 됐어요. 어떻게? 여러분 이 수많은 그래핀 기술이나 또 다른 탄소 과학 중에 하나가 플로렌이라고 있습니다. 플로렌. 그거는 스피트로 되어 있는 평면 구조인데 그걸로 축구공이나 농구공이나 야구공이나 이런 사이즈가 다른 다양한 공 모양으로 만든 건데 평면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약간의 물리적인 어떤 그 스트레인이 작용을 하지만 공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이 플로렌이고 그것도 합성 기술들이 1990년대 후반 2000년대 만들어졌는데 과학자들은 그 이전에 플로렌과 탄소 나노튜브를 이미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것들은 어디 가면 쉽게 확인을 할 수 있는가 하면은 굴 쪽에 가면은 연소가 됩니다. 어떤 예를 들어서 나무를 태웠건 아니면 기름을 태우건 그때 불완전 연소의 일부로 카본 나노튜브가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플로렌 구조가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미 1990년대에 플로렌을 발견한 사람과 탄소 나노튜브를 발견한 사람들이 노벨상을 탔어요. 어떻게 만드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자연계에 이런 물질들이 존재한다. 이런 물질들이 나노 사이즈에서 굉장히 유용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까지는 알았는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만들 것인가? 굴뚝에 엄청나게 많은 걸 태워가지고 거기에서 플로렌도 회수하고 카본 나노튜브도 회수하고 그럼 또 다양한 종류의 플로렌과 다양한 종류의 카본 나노튜브가 있을 건데 목적에 맞게 분리하는데 너무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서 사업화가 불가능할 거예요. 그런데 2000년대에 값싸게 이런 플로렌 구조를 만드는 방법들 그 다음에 그래핀을 만드는 방법들, 플로렌을 만드는 방법들이 연구가 돼가지고 그런 방법을 현재는 만들고 있습니다. 이 카본 나노튜브를 집어넣으면 역학적 성질들이 굉장히 향상이 되는데 영스 모듈러스라고 어떤 그 강도를 측정하는 한 단위가 있는데 그게 테라파스칼까지 증가를 해요. 보통 물질들은 몇 메가파스칼인데 메가 다음에 기가 다음에 테라기 때문에 약 10,000배에서 100,000배 정도 강도적 성질들이 형성되는 것들을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스티프니스는 다이아몬드처럼 크다고 하고 그 다음에 탄타일 스트렝스를 측정을 했더니 약 30기가파스칼 정도.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까 만들었던 장비는 여기에 마이크로 일렉트로 미케니컬 시스템에서 MEMS였어요. 그런데 기존의 산업에서는 마이크로 단위의 어떤 기계적인 시스템들을 만들었는데 이런 카본 나노튜브나 또 다른 나노 물질을 가지고는 MEMS 여기서 이제 사이즈가 1000분의 1 정도 줄어든 거예요. 아까는 마이크로라고 해서 10 마이크로에서 100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전기 기계적인 어떤 시스템들을 만들었는데 여기서는
나노 단위로 줄어든 것들을 만들 수 있는 물질들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런 물질들의 가격은 그람당 50에서 100불 정도. 엄청나게 비싼 거죠. 그럼 킬로그램이면은 5만 불에서 50만 불 정도 되니까 1kg에 5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 정도 되는 굉장히 고가의 원료 물질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노 과학을 하면서 또 이런 나노 과학들이 현실 세계에 굉장히 많이 접목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 그 호수에는 연꽃이 있어요. 그 연꽃 잎을 보면은 비가 오거나 물이 있어도 금방 물들이 없어지고 뽀송뽀송한 구조를 만드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해했어요. 연꽃잎의 성분들이 뭐 왁스나 이런 것처럼 어떤 물을 굉장히 싫어하는 시스템이라서 물을 제거하는 게 아닌데, 왜 연꽃잎에는 물이나 다른 오염물질들이 잘 달라붙지 않을까? 그래서 봤더니 왜 굉장히 작은 나노 사이즈의 돌기들이 나와 있는 것들을 확인하였고, 이 돌기 구조가 연꽃 안쪽에 이 물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붙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을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신기한 현상들을 발견을 했고요. 요즘 과학 중에 하나는 자연계에 어떤 현상들이 발생을 하면 자연계를 모방하는 과학들도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연꽃잎의 이런 그 돌기 모양의 구조들을 우리 실생활에 적용을 하면 어떨까 해서 우리 실생활에 적용한 제품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물을 뿌려도 물이 다 뭉쳐가지고 가운데 이제 몰리는 현상들, 그 형상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고요. 그거는 이 나노 돌기들이 계속 쭉 이렇게 표면 안에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연꽃잎에 이런 오염물질들이 묻어 있는데, 물이 연꽃잎 표면을 이동하면서 이런 물질들도 다 제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 가지가 있죠. 이런 기술을 적용하면. 첫 번째는 방수가 되는 시스템들을 만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방오라는 게 있어요. 오염이 되지 않도록 하는 거. 오염 물질들을 씻어낼 수 있는 구조가 돼요. 그래서 표면에 연꽃잎에 있는 것처럼 어떤 물질들을 일정하게 배열을 하고 나노 사이즈로다가, 그럼 물이 닿지 않도록 하면은 결국은 우리 옷에 아니면 신발에 물이 닿지 않는 구조를 만들 수도 있고, 먼지나 이런 다른 것들이 묻어있는 것도 깨끗하게 치워줄 수 있는 구조들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를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옷에 요즘 적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옷 광고를 하는데, 옷 표면에 아까 연꽃잎에 해당되는 나노 구조를 만들어 놓게 되면은 주름이 설치지 않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음식을 먹고 흘려도 바로 닦이도록 거기다 물을 해가지고 세척을 하거나 금방 할 수 있도록 만든 획기적인 옷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이런 옷들, 주름지지 않고, 그 다음에 그 오염되지 않는 옷들, 이것은 연꽃잎의 어떤 그 모델을 가지고 자연계에 있는 것들을 제품에 모사하기 시작한 2000년대 중반 이후에 나온 기술들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런 기술들이 접목된 옷들은 여러분들 목까지 흘려도 훨씬 덜 오염되는, 그래서 자연계 현상을 모방한 제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또 어디다 적용을 했는가 하면은, 여기 목재동의학과 학생들이 일단은 약 3분의 1 정도가 되니까 나무에다 적용을 해가지고 페인트를 만드는데, 아까 옷의 그 연꽃 잎에 있는 그런 나무 구조의 돌기 구조를 만들 수 있으면은 물이 닿지 않고 그다음에 오염이 되지 않는데, 그 나무에다가 그런 류의 페인트들을 만들어서 칠하면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 집이 깨끗해 보일 거예요. 비가 올 때마다 다 씻겨 내려가니까 오염물질이. 두 번째는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물을 빨아들이면 나무는 팽창을 하거나 그 다음에 물을 내보내면 수축을 하고, 또 한 가지는 나무가 물을 빨아들이면 미생물들이 살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나무가 썩기 쉬운 구조가 돼요. 그런데 이런 나무에다가 물을 실어할 수 있는 물리적 구조를 만들어서 비가 오거나 했을 때 나무와 물이 접촉하지 않고 전부 다 제거되고, 그 다음에 깨끗하게 할 수 있다면 굉장히 상업적으로 좋은 제품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나노스틸 우드라는 그 나노 구조를 갖는 페인트가 칠해져 있는 목재를 상업적으로 시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다른 얘기지만은 여러분 이런 그 나노과학 기술들이 이 선크림 같은 데에도 적용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 흰색을 나타내는 것들은 가시광선을 전부 다 투과를 시키면 흰색 물질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거보다 훨씬 더 작은 자외선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통과가 아니라 자외선을 산란시키려면 입자들이 좀 더 작아야 돼요. 그래서 기존의 자외선을 만드는 가장 대표적인 물질이 산화 아연이나 이산화티타늄 같은 금속 물질들이 있는데, 이 금속 물질들이 마이크로 단위로 만들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마이크로 단위는 빛을 전부 다 산란을 시켜버려요. 우리가 원하는 빛의 산란 정도는 가시광선은 통과를 시켜서 투명해 보이고, 자외선만 전부 다 산란을 시키면은 이 선크림을 발라서도 발랐는지 안 발랐는지 잘 모를 것 같은 투명한 지형들을 만들 수가 있는데, 기존의 마이크로 단위 입자의 경우에는 얼굴이 하얘지는, 그래서 일본의 가부키 확장을 한 것처럼 느껴지는 어떤 그런 단점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을 나노 사이즈로 만들어서 입자 크기를 나노로 만들어서 가시광선은 전부 다 투과를 시키고 자외선만 산란을 시키는 구조를 만들게 되면은 굉장히 투명한 제형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두 개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쪽은 전통적인 방법, 마이크로 단위의 입자를 사용한 경우 얼굴이 굉장히 하얗게 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 오른쪽에 나노 사이즈에 해당되는 것들을 했을 때는 물론 이게 이제 그 에멀전 형태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초기 바를 때는 하얘 보이지만은 손에 전부가 도포를 한 후에는 굉장히 투명한 제형으로 바뀌는 것들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큰 입자, 마이크로 입자를 쓰면 자외선도 막지만은 가시광선도 같이 막아가지고 굉장히 뚜렷한 그런 것들을 만들지만, 나노 사이즈로 만들게 되면은 가시광선을 막지만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우리가 만든 목적이 자외선은 막는 거예요. 산란을 시켜서. 하지만 가시광선은 상당히 통과를 시켜서 굉장히 투명해 보이는 제형을 만들 수가 있고, 그 기술의 핵심은 약 50나노미터에 해당되는 무기 입자들을 만드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징크옥사이드 나노파티클을 만들었고, 또 다른 경우도 이산화티타늄 나노파티클을 약 50나노미터 정도를 만들어도 상당히 이런 효과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다루지 않고 있지만은 특히 이산화티타늄 나노파티클 같은 경우는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어떤 건가 하면 징크나 아연이나 이산화티타늄 같은 계열들은 전위금속, 또 어려운 화학 얘기를 하는데, 기계도가 일부 비어있는 전위금속의 경우에는 이 광 반응에 따라서 다양한 에너지 상태들이 만들어지고, 그 에너지 상태들 때문에 다양한 화학 반응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만든 나노 입자의 경우 이산화티타늄은 폐수 처리장이나 이런 데서 광화학적 반응을 유도를 해가지고 화학 반응이 잘 일어나도록 하는 물질로 사용이 돼요. 그러면 그런 이산화티타늄과 유사한 것들을 우리 피부에 하면은 첫 번째, 자외선을 막아주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데,
그 자외선이 기궤도에 들뜬 상태로 다 에너지가 정리된 다음에 어떠한 반응을 유발할지 모르기 때문에 현재 선크림에 사용하는 이런 물질들은 다시 표면을 코팅을 합니다. 그 빛이 도달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만들기는 하지만 이런 그 나노 입자로 된 것들은 특히 이산화탄소의 경우는 광촉매 작용을 하는 것들. 그래서 다양한 광화학적 반응을 하는 또 다른 이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광화학적 반응을 하지 못하도록 실리콘 계열로 코팅을 했건 다른 물질로 코팅한 것들은 자외선 굉장히 효과적으로 잘 맞고 그 다음에 투명해 보여서 여러분들이 선크림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자외선 쌀라 능력들이 마이크로 단위의 경우는 많이 사용해야지 효과가 있는데 나노 단위의 경우는 훨씬 적게 사용해야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피부에 또 돋보도는 양들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강점들이 있습니다. 제가 필요 이상으로 자외선 차단제나 이 분야 강의를 많이 하고 있죠. 제가 전문가예요. 제가 그 충북대에서 실험실 창업을 해가지고 이런 그 나노 기술을 이용한 선크림 제품을 만들어서 팔고 있기 때문에 그 제품의 제형을 설계하면서 이런 부분들 공부를 많이 했고 나노과학이 이런 분야에 실질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다는 것들을 확인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오늘 이런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굉장히 유사한 개념인데 리그놀이라고 해서 마찬가지로 앞에서 얘기했던 그것과 유사한 거예요. 그래서 나무 표면에 연꽃잎처럼 그런 구조의 페인트 칠을 하게 되면은 아까 어떤 효과들이 있어요? 물을 다 떨어뜨린다고 했죠. 그 다음에 오염이 되고 물 청소를 하면 다 제거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만약에 이산화탄소나 산화아연이 포함된 물질로 코팅을 하면은 자외선들이 나무에 도달하지 않고 상관이 된다면은 목조주택의 수명을 오래 가져가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목조주택은 여기에다가 아까 연꽃잎 모양을 시뮬레이션 하는 것도 있지만 산화아연이나 이산화탄소 같은 나노 입자를 페인트 안에 같이 포함을 시켜서 투명 락커나 이런 데 포함을 시켜서 자외선으로부터 집을 보호하게 되면은 자외선을 지속적으로 나무가 받아들이게 되면 셀룰로스나 리그닌 같은 나무 성분들이 라디칼이 만들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점점 더 열화가 돼요. 그러면은 10년, 20년, 50년, 100년이 지나면 나무가 강도적 성질들이 약해지는데 그런 것들을 보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투명한 라프나 이런 데다가 앞에서 설명드린 산화아연이나 이산화탄소 같은 것들을 처리를 해가지고 나무 표면에 자외선이 덜 도달해가지고 나무의 수명을 오래 가도록 하는 것들 이런 기술들도 현재 목조주택에 접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나노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